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이 끝나다 보니까 어떤 수업의 내용이 좀 집중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을 나가기보다는 웬만하면 영화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좀 다른 걸 하고 싶고, 여러분이 온라인에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뭐 들을 친구는 열심히 듣고, 많이 너무 듣기 어려운 친구들은 과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이런 걸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한번 내용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저번에 내봤더니, 통계가 보니까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이 놀아요, 쉬어요, 자요, 뭐 별 이상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업을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 온라인 학습에서는 수업을 좀 나가고, 그리고 학교에 왔을 때는 좀 즐거운 다양한 활동들, 뭐 활동이라고 해봤자 사실 여러분 많이 할 건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세계사 좀 더 나가려고 하다가 한국사 저번에 안 했던 게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교과서 아마 94페이지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94페이지 경제 부분은 조금만 다시 언급을 잠깐 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경제 성장과 문화의 발전,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부터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간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한번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1977년 11월 31일, 어찌 보면 거의 몇 년 전이냐, 40년 넘었나? 엄청 옛날이죠. 어쨌든 이때 우리나라가 수출의 날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1970년대, 여러분들은 감도 안 올 수도 있지만 좀 되게 옛날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아마 내가 태어나기 한 십몇 년 전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기에 어떠한 경제적인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우표까지 만들고, 사실 여러분이 지금은 우표를 잘 안 쓰죠. 옛날에 우표를 모으는 뭐 행위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넘어가서 우선은 그 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쓰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러면 머릿속에 개념만 좀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광복 직후에 어땠어요? 이미지가 알다시피 엄청 힘들었어요. 어느 정부였냐면 이승만 정부였단 말이야.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시기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뭐 아마 인터넷 가끔 짤 보니까 막 4달러 4달러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뭐 끼르미 초콜릿 뭐 이러면서 초콜릿 달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예요. 우리가 사실 뭐 공장 같은 거 돌려야 되는데, 공장 같은 거 돌릴 수 있는 기반적인 공장 시설도 6.25 전쟁으로 모든 거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 날라갔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1960년에 넘어가서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물론 전에 있던 장면 정부라는 시기 때 만들어진 계획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시한 건 박정희 정부니까,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5년마다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리는 거예요. 1960년대는 경공업이라고 해요. 가벼울 경자라는 뜻을 떠서 가지고 좀 더 약간 공업 중에서 조금 가벼워 보이는, 좀 쉬워 보이는 공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미싱,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해서 신발 같은 거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가벼운 산업을 처음에 시작했다면 1970년대에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크기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큰 산업이라면 이제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배를 만드는 조선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산업이 좀 바뀌어 가는데, 한번 사진을 통해서 잠깐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960년대 공장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있는 뭐 실 같은 걸 재봉틀로 이제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이 사실 재봉틀 같은 것도 많이 보진 못했을 거예요. 사실 나도 어렸을 때 잠깐 보고 지금 많이 못 봤어요. 자, 넘어가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제 큰 산업 조선이라는 건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참고로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나라 선박하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데, 그 당시에 아마 박정희 정부였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이런 고민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현대라는 기업이에요. 현대라는 기업이 이제 중공업을 만들게 되면서, 배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수많은 산업의 큰 기반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또한 이거 말고도 포항제철 같은, 포스코와 같은 그런 회사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다른 나라로부터 산업을 인정받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누가 지지했냐면 박정희 정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서 국가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그림을 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렸을 때 아마 선생님도 듣기만 들었는데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운동을 새롭게 나라 동네를 바꾸자 해가지고 아무래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버스도 힘들고 아니면 농장은 도로 같은 것도 엉망진창일 거냐. 이런 우리가 마을을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새마을이야. 그래서 새로 만들자 마을을 만들자 했었던 운동이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조금씩 마을을 고쳐나가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캠페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우리나라 마을을 많이 개선했다는 부분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박정희 정부 때 실시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수많은 변화를 갖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1960년대, 70년대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80년대 넘어가면 80년대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냐? 바로 누구였냐면 전두환 정부 시기예요. 전두환 정부 별로 엉망이고 막 아프지 않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 때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던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라이벌 국가 어디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있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진 경제가 좀 약했던 상황이고 일본만큼은 세계적인 거의 2대 국가 정도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국가였는데 이 당시 때 일본이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나라가 바로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유가도 당시에 낮았고 거기다가 금리도 낮고 달러도 자체가 낮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이걸 삼적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약간 보너스적인 부분을 탄력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을 보게 되면 아주 빠르게 올라요. 쭉 오르다가 물론 한번 툭 꺾이는 시기가 있긴 있지만 지금도 계속 가파르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에서 엄청나게 빠른 기적이 있었다. 원래 이 기준의 말은 어디였냐면 독일에 있던 라인강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원래 그 모델을 통해가지고 독일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1990년대 2000년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괜찮은데 사실 이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김영삼 정부 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빠르게 벌어요. 근데 돈을 빠르게 번다는 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돈을 어떻게든 굴려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긴 하지만 돈을 굴릴 산업이라는 어떤 게 발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투자하냐면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막 TV라든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주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은 걸로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아직까지 추천할 만한 여러분 뭐 경제적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우리나라 지금도 부동산 좀 심각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빌려요. 엄청나게 빌렸는데 당시 세계적인 여러 문제 같은 거 다 포함돼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는 거야.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시민들도 무너집니다. 시민들도 어떻게 되냐면 당장 기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업이 당신을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 기업 힘드니까 당신을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많은 시민들도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나 돈이 없다 보니까 긴급적으로 IMF라는 기구에다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파산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IMF 시기라고 하는 이때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꺾였던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1900 아마 97년 정도. 선생님이 아마 초등학교 때 한 저학년쯤 됐을 겁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살하고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집에 있는 숨겨져 있던 금 같은 것을 나라에 소위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지? 약간 기부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나라를 빚을 갚는다는 운동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여러분이 만약 역사적인 생각이 기억이 오래 간다면 옛날에 이걸 모델로 했던 운동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1900년대 아마 초반에 있었던 운동이죠. 그걸 모델로 했던 운동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나라의 빚을 갚자고 했던 이 운동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파산을 했지만 파산했던 그 비용들을 금방 갚아서 금방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거 어찌 보면 거의 약간 환영 되게 아름다운 막가지 약간 햇빛 같은 이야기들이라면 사실 이런 햇빛 같은 이야기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또한 있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희생이 있었냐? 예전에 아마 산업혁명 때 얘기했었던 건데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의 노동 현실을 좀 보게 되면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일주일에 엄청나게 길게 아주 98시간 감이 잘 안 오잖아. 어떻게 되냐면 거의 아침 한 7시에 와서 저녁 9시까지 더 심한 경우에는 뭐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도 않아요. 당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50시간 정도밖에 45시간 일하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일을 하고 또한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 왜 그러냐면 아까 그림에 잠깐 봤겠지만 공장 속엔 제대로 빛이 안 들어오거든. 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실제로 뭐 신경성 위장병이라든가 신경통도 많이 걸려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이분을 내가 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하는 건데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운동가입니다. 사실 이 노동운동가를 오늘 내가 사실 이 주제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전태일 이 시민께서 돌아가신 지가 딱 지금 몇 주년 됐는데 이분이 아마 내일일 거야. 내일 11일, 그러니까 내가 찍는 날이 오늘 11월 12일이니까 11월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시에 대통령에게, 당시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런 편지글을 보냈지만 박린 중간에서 이 편지를 잘라버렸고 당시 너무나 사회의 벽,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다 도와주기 위해서 써있는데 실제 이 법을 지켜지지 않는 거야. 너무나 절망했던 노동자였던 전태일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여러분들 알바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이 나라는 잘못됐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몸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겠지만 당시에 분신자살, 시기면서 몸을 태워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노동운동가들의 거의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있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많은 노동 부분에서 개선을 했던 인물이라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수업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거 잘 까먹어도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임금의 이런 부분을 많이 고치려고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이라든가 청년실업 문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20대 초반이 되고 20대 중반이 되게 되면 실제 취업 전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이런 거 잘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퀴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나 만약에 1960년대, 70년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시민들의 희생이 과연 정당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분배를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가? 이런 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어느 한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를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제대로 지금 밥 따스하게 먹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어쩌면 그때 경제 성장이 상당히 중요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때 붙잡히거나 짓밟힐 수밖에 없었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으니까 어떠한 점이 옳았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북한 정부인데 북한 정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빨리 넘어갈게요. 사실 여러분이 북한에 지금 놀러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도 가까운 친척 중에도 뭐 북한 관련된 사람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 가게 되면 평양에 아마 이런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0m라고 해요. 20m면 내 키에 한 10배 되나? 내가 2m로 치고 대충 엄청나게 높은 이제 동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 어쩌면 북한에서는 거의 어떤 이미지냐면 거의 신이에요. 신. 김정일이 누구냐고? 김정일은 김정은의 지금의 북한의 지도자의 할아버지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동상도 아주 전국 곳곳에 여러 곳이 있고 이 사람을 거의 신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잖아. 물론 뭐 박정희라든가 아니면 뭐 이명박이라든가 노태우라든가 수많은 대통령들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거의 신적으로 바라보진 않거든. 근데 북한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국가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회주의를 만들었어.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신의 권력에 약간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예전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만한 인물 김원봉이라고 했어요. 김원봉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다. 예전에 의열단을 만들어서 김원봉이라든가 수많은 우리나라 이제 다양한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북한에 가서 이제 나라를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김정일이 이제 모든 거의 1인 핵심자가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와 관련이 없었던 약간 대항하는 사람들을 싸우는 라이벌이 아니라 그냥 제거를 해요. 죽인다는 거지. 그러면서 1960년대에 뭘 만드냐면 사회주의 중에서도 우리만의 주체적인 우리나라만의 사상을 만든다 해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김정일, 김일성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신적인 존재고 김일성이 하시는 김일성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라는 하나의 사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주체 사상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1970년대는 헌법도 제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 나름대로의 경제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 이런 거 자세한 거 그냥 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김일성의 이런 모든 정책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1970년대, 80년대가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냐면 여러분이 가장 조별 학습할 때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어떤 친구는 열심히 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죠. 근데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도 거기에 같이 버스를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나도 안 할래. 나 안 함 던짐.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사회주의에서 많은 국가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실제로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똑같이 월급이 나오거든. 그러면 나도 굳이 안 하지. 나도 귀찮은데 뭐하러 해. 사회주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욕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정부의 사람들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만 중요했지 실제 밑에는 민중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김일성부터 중간에 김정일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서 사실 사회주의가 왕위를 세습하는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왕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계속 세습해서 권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라는 정부는 점차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천리만 운동해가지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성장을 거뒀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1960년대, 70년대 얘네는 사실 다른 산업들보다 가장 심각했던 게 바로 요 문제예요. 국방비에다가 소위 미사일이라든가 탱크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처부 수행할 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죠. 여러분들 물론 국방비가 쓸데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국방비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이든 다양한 분야에 돈을 써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허세 들린 무기만 사는 거지. 예를 들면 핵무기를 만든다든가 미사일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면 지출을 막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거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우리나라 내려오고 있어요. 바로 휴전선으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북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커라고 해서 중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실제로 막 다른 시장에 팔려간다든가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도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 자체는 지금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상태가 아니에요. 평양 시민,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굶어 죽거나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상이 너무 심각해요. 먹고 살 만한 기본적인 쌀. 우리가 사실 우리가 굶어 죽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 맛있는 거를 가끔 못 먹을 수 있지. 못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집에 쌀이 없어서 진짜 맨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북한 정부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란 말을 할 때 머리를 막 긁적거리면서 머리가 좀 아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왜? 우리가 왜 굳이 북한과 통일을 해야 돼라는 궁극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러분이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 생각할까? 어떤 친구들은 물론 같은 민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은 북한끼리 알아서 살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우리가 뭐 힘들게 만든 돈 같은 걸 다 북한의 세금에 붓는 것은 별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족적인 예전에 우리 같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꼭 굳이 우리 같은 민족이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북한에는 수많은 자원이라든가 북한에 있는 경제적인 잠재력 같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어마어마한 발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선택의 편을 못 들겠어요. 사실 너무 양면적인 장단점이 큰 게 바로 통일이긴 하거든. 통일이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통일은 그냥 무조건적인 수건 사업, 약간 운명적인 만남?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 같이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자세히 지금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통일에 대한 생각 같은 거는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뭐 내용에서 지금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통일이 과연 옳을까 나쁠까 이런 거는 다양한 매체라든가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이런 거 봤을지 모르겠네. 우리나라에서 쓰는 옷 있잖아요. 한복 있잖아요. 한복이 있는데 이 한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옷이다라고 하는 이슈를 혹시 들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먹는 쌈문화도 중국의 문화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케이팝도 중국의 문화다. 정말 듣다 보면 정말 이상하다고 느낄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좀 역사라든가 사회 문화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 이게 꽤 오래되었어요. 그럼 느낄 때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조금 넘기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에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어요. 한족이라는 큰 민족이 있고 그게 조선족이라든가 뭐 만주족이라든가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민족이다. 한족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는 각자 놀래라고 하게 되면 중국은 갈갈이 찢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린 예전부터 하나의 국가였다. 우린 다 하나의 민족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는 멋대로 재단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위에 있던 예전에 있는 고구려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고구려 역사도 중국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지금도 중국의 영토니까 다 고구려 역사도 우리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든 발해든 이런 나라들 다 뭐라고 하냐면 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부터 고구려 이 지역은 원래부터 중국의 땅이었다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예전의 민족 같은 걸 봤어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역사책 같은 부분에서도 예전부터 우리는 고구려를 우리의 땅으로 인식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 중국을 원래 자기네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로 안 보고 우리나라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같은 모든 책에도 고구려는 당연히 우리 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사책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가 최근에 역사 내용을 좀 바꾼다던가 자기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런 내용이 얼마 된 것도 아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 글자만 기억해도 돼요. 동북공정이라고 해요. 동북공정. 그래서 동북 삼성, 쉽게 말하면 삼성, 우리가 말하는 삼성은 말하는 건 아니고 삼성이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나라 뭐 북부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경기도, 강원도 이런 약간 무슨 동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선 도지역 좀 큰 지역인데 세 개의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우리나라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를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멋대로 역사를 바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만주 지역이라든 이런 것을 자기네 사람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영향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도 깔려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점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사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수많은 경제발전, 그 경제발전도 훌륭했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암도 있었다. 다른 말로는 약간 아픔도 있어서 전태일 같은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통일이 과연 옳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역사를 고구려라든가 발해 같은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바라본다는 식의 역사 왜곡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 역사를 기왕이면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어쩌면 한국사를 이런 식으로 후다닥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언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몇 가지 부분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퀴즈는 조금만 풀고 여러분이 오늘의 수업은 끝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세계사 마무리 빨리빨리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궁금한 주제 같은 부분이 있으면 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다음 주겠네요. 안녕.